현무5는 올해 연말부터 실전 배치된다고 전했습니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작전 부대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트레일러 차량 그 바퀴가 많은 이렇게 굵은 차량 우리도 한 기술이 있어. 근데 핵탄두만 없을 뿐이야. 근데 우리가 이 핵탄두 금기 사항이 풀리면 바로 달아서 쏠 수 있어. 이제 그런 앞날에 대한 이제 좀 위협을 미리 이렇게 선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지금 뭐 8톤짜리 뭐 이제 결심은 네가 하겠어. 그게 우유부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한편으로 저기다가 핵탄두를 쟤네들이 달면은 얘기가 달라지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군사 전문가 안승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한민국의 괴물 미사일 현무5 이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가 아니고 작년부터 야전부대로 배치가 시작됐다고 했네요. 작년 연말부터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2024년도 하반기에 국가연합 지난 다음에 방송했을 때 양산 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부대도 부지도 선정하고 하다 보면은 네. 지금 국군의 날 그 당시 24년 10월달에 지금이 아니다. 저는 사실상 시제품에 가깝고. 네. 그래서 이제 앞날을 얘기했죠. 지금 26년이지만. 근데 그게 뭐 정확히 맞았잖아요. 바로 그게 그러네요. 바로 공개됐다고 해서 실전 배치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현무5를 앞으로 대량 생산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대량 생산이다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뭐 최소 100기에서 200기 사이겠죠. 100기에서 200기다. 네. 근데 뭐 대량이라 말이 들어간 거 봐서는 네. 그 이상 뭐 300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게 부대 배치가 과연 어느 부지에다가 달거를 설치할지 배치할지 저는 또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현무5 이것이 한국형 벙커버스터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것이 애초에 북한의 지하 핵미사일 시설을 단 한 번에 파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상상을 더 이렇게 해보면은 네. 한 발로 파괴한다고 이렇게 그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은 한 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한 발만 쏘겠습니까? 실제로 뭐 영화에서 또 표현되는 컴퓨터 그래프로 표현되는 걸 이제 이렇게 좀 연관을 해보면은 네. 한 장소에 최소 수십 발을 갖다 퍼보면은 8톤짜리가 수십 발에 곱하기 하면은 거의 뭐 핵폭탄 뭐 비슷하게 뭐 빠바바바박 그 정도의 위력이다. 번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지하를 얼마큼 뚫어갈지 그건 아직 사실은 또 확인된 게 없잖아요. 확인된 건 없죠. 네. 공식 1호는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그게 발사해가지고 도착했을 때 거기에 탄착했을 때 그럼 남았다 이거예요. 북한의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핵폭탄이 날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고 해서 쉽게 결정을 야 공격을 해라. 쟤들 움직임이 있으니까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 근데 그거를 또 움직임인지 아닌지를 또 어떻게 선별할 거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실제. 근데 그러네요. 외형상으로 심리적으로 여기도 준비할 만큼 최대치를 끌어내고 있다. 이제 그런 심리전의 또 일환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전쟁은 이 무기는 2차원적이고 1차원적인 문제가 바로 심리전과 사이버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먼저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특수전 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만 선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토, 그린란드 가지고 나토가 그렇게 뭐 몇십 명씩 거기 부대를 이제 투입을 하는데 그럼 나토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나라별로?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가 돼야 되는데 과연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현무5의 위력이 실로 뭐 대단하긴 하지만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고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러니까 사전 조건들이 상당히 이게 복잡하고 아주 상당히 고차원의 결정이 따르는 건데 이게 쉽게 말 그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자체를 북한이 뭐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부터가 저는 좀 우리가 온갖 정보 자산, 정찰 자산을 다 앞으로 갖춘다 하더라도 네. 최종적인 결심하기까지는 이게 과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똑같이 핵무기를 가지면 이제 그게 서로 냉전 시절 때 미국과 소련은 이제 그걸로 서로가 서로 진짜 무서워서 전쟁을 일반 재래식 전쟁, 네. 전면적인 나토에서의 그 바르샤바 그린 전쟁이 없었듯이. 근데 남북한은 현재 한쪽은 핵무기 갖고 있고 우리는 없고 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끝판왕, 탄도탄의 끝판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실전에서 우리가 먼저 딱 지군을 발견해서 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은 좀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혐오5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되는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 재래식 미사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대단한 걸 만든 걸 좀 생각하는데 네. 그럼 나머지 또 이런 생각을 한 나라가 없겠어요? 핵무기를 못 가지니까 이렇게 8톤짜리 만들어야 되겠다. 시도를 하거나 개발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보적인 수단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우리가 뭐 제일 먼저 해봤다. 해봤다. 근데 재래식 탄두다. 결국에는 이건 핵이 아니다. 벙커버스터다.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우 전쟁도 그렇듯이 이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러시아는 대략 세계 최고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게 전쟁의 범위, 타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또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그 진짜 옛날 같은 개념으로 선을 넘으면은 핵폭탄이 진짜 날아올 텐데 핵미사일이.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황, 그다음에 대만과 중국의 상황.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재래식 무기만 갖고 있는 나라들의 어떤 이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도, 파키스탄은 둘 다 똑같이 갖고 있죠. 근데 태국과 캄보디아는 또 아니죠. 그냥 재래식 군사력이 한쪽에 셀 뿐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이게 심리전의 차원에서 무기를 이제 대량 뭐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겠다. 우리가 스스로 이제 안위를 이제 갖는 거죠. 근데 또 이 실무적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게 사이즈도 크고 평상시 보관을 잘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노출 안 되고 어느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전국 지도를 보면은 네. 이거를 은닉하고서 어디다 숨겨놓고 부대 유지를 하려면 금방 또 노출이 되고 헌무2 때만 해도 2006년 그래서 2008년 사이에는 충청도에 있었어요 부대가. 물론 지금도 부대가 유지됐지만은 이미 노출이 됐는데 그거는 사이즈가 작은 미사일이었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그래서 그때 흘러나온 얘기들이 뭐 원주 지역일 것이다. 원주 주변에. 근데 또 전방 이 휴전선에 쫙 깔린 부대는 KTSS 단거리 탄도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탄도탄 종류나 순항 미사일 많이 들어갔는데 야 전국에 이걸 어디다 갖다 숨겨놓고 부대 배치를 할지. 근데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혐오5가 뭐 부대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위성으로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도 정찰 자산이 늘어나고 네. 뭐 초소형 위성부터 해가지고 지금의 4.25 사업도 그렇고 북한도 지금 실패했다고 하지만 또 재시도를 이제 하면은 2030년대 들어가면 또 가질 수 있어요. 정찰 위성 북한도. 네. 그럼 또 우리를 감시할 것이고 서로 중국도 지금 감시를 할 것이고 이제 부대 배치가 들어갔다가 하니까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 발전은 이제 좋은 발전인데 화력에 있어서 과연 이거를 최종적으로 결정권자 결심할 사람 그다음에 부대 배치 운영 이것도 이제 좀 숙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실전 배치 들어가기 시작했으면 이제 뭐 한두 발, 뭐 두세 발, 그 차량에 이제 대형 트레일러, 텔에다가 텔. 네. 텔이죠. 예, 일단 감출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100기 이상, 200기 이상, 300기 네. 이상 들어가면은 이건 부대 편제부터 다시 새롭게 해야 되고 지휘 통제도 그렇고 부지 선정도 그렇고 그러면 또 부지 선정하면 이제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하고 또 마찰이 있다면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이제 좀 관심이 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을 좀 잘 해주십사 하고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만 북한을 향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 네. 예, 으름장 놓는 건 좋은데 실무적인 것도 가면 또 나중에 잡음이 일어나잖아. 현지 주민들하고 문제. 그렇겠죠. 네, 그런 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못한다가 아니라 이제 서둘러서 준비를 하는구나. 재래식 무기의 끝판왕을 이제 배치하는 거 하는구나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북한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 북한의 움직임 보고서 훗날에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쏴라 해서 그게 한 번에 끝날지 다 제압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그런 과제들이 더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현재 많은 언론들에서 이 혐오5의 위력을 가지고 굉장히 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이 혐오5가 최악의 무기일까요? 네, 효율성을 따져보면은 이 무기 테두리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더 네. 효율성 있는 거는 잠수함이죠.
아, 현무5가 아니라 잠수함입니까? 잠수함이 비닉성이나 은닉성이 더 강하죠. 음. 그것도 지금 SSN을 우리가 이제 만들겠다고 하니까 네. 차라리 그 대형 잠수함에다가 그러니까 잠수함을 키워서 거기다가 심는 게 탄도탄을 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최대한 접근해서 순식간에 생각 못할 때 때리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쏠지를 모르니까. 근데 지상 발사 이 탄도탄은 아무래도 움직임이 보이죠. 북한도 이제 정찰성을 본격적으로 갖게 되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이거는 어느 일정 부분 그러니까 예산이나 부대 운영 측면도 있으니까 네. 일정 부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수함 쪽에 더 좀 중심을 두면 좋겠어요. 이런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뭐 전투기나 전차를 제외하고 네. 이런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전략 무기들이라 하면은 지상 발사보다는 이제 수중이 더 은닉성, 그러니까 비닉성이 더 강하죠. 어차피 같은 종류의 뭐 탄도탄이라면. 그리고 물론 이제 앞에 뭐 8톤짜리 탄두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그러니까 비율을 해군 것하고 이제 항공 분야, 공중 투발, 그다음에 수중, 뭐 수상, 그다음에 육군 이 비율을 좀 더 전방에는 이제 KT-SSM 1, 2 뭐 이런 식으로 깔리잖아요. 단거리 탄도탄. 그래서 이거 비율을 어떻게 잡을지 좀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많이 생산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군수지원 관리가 더 힘들고 거기에 또 투입되는 병력 문제도 있고 네. 지휘 통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균형을 좀 각군하고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예, 혼자 이렇게 막 현무5가 최강의 뭐 탄도탄이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타군하고 또 이제 합동 뭐 통합사령부 문제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게 더 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 정말로 무서워하는 한국의 무기가 뭘까요? 육해공의 어떤 각종 탄도탄, 투발사, 미사일들 장거리, 네. 벙커버스터 이렇게 탄두를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통합 운영 체제, 제대로 지휘 통제 체계가 완전히 그냥 갖추면은 네. 이게 이제 통합으로 이제 운영하면 그게 제일 무섭겠죠. 공중 발사, 수중 발사, 수상, 뭐 지상에서 동시에 막 쏟아져 들어오면 네. 그걸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각기 흩어져 있고 좀 뭐 유사시에는 이게 통합이 아직은 좀 일러요. 지휘 통제 체계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시스템들도 뭐 지금 KJ, CCS인가 이런 것도 지금 또 개량을 해야 돼요. 벌써 이게 옛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휘 통제 체계도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안정화돼서 이게 제대로 재래식 무기 가지고도 견제가 되려면 언제까 하면은 뭐 또 앞날이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것도 생산을 이제 해서 실전 배치됐습니다 하는 게 뭐 한두 발, 두세 발이고 10발 이상이 아닐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가오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지 지금은 이게 던지는 얘기. 우리도 뭐 이런 무기 개발해. 이 정도 있다. 이렇게 어떤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네요. 이렇게 굵고 이 트레일러 차량 그 바퀴가 많은 이렇게 굵은 차량 우리도 한 기술이 있어. 근데 핵탄두만 없을 뿐이야. 근데 우리가 이 핵탄두 금기 상황이 풀리면 바로 달아서 쏠 수 있어. 이제 그런 앞날에 대한 이제 좀 위협을 미리 이렇게 선사하는 거죠. 너무 혼자 이렇게 앞서가는 척 하지 마라. 우리도 언제 풀리면 지금 SSM 풀리듯이 네. 원전 풀리듯이 갑자기 빵 하고 풀리면 바로 장착해서 우리도 바로 이 플랫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성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지금 뭐 8톤짜리 뭐 이제 결심을 네가 하겠어. 그게 우유부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한편으로 저기다가 핵탄두를 쟤네들이 달면은 얘기가 달라지네. 이제 그거를 또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상상할 수가 있죠.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럼 북한의 이 방공망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뭐 알 수 없죠. 지금 사실상 방공망이 그러니까 냉전 시절 때 기준의 방공망이 지금은 이제 다 30년 지나면서 노후화돼서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네. 그다음에 미국 주도의 미국 주도의 전자전기에 다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마비가 돼. 이번에 베네수엘라 보여줬던.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접근해서 여러 가지 같이 끈끈하게 지내면서 기술을 눈에 안 보는 기술들을 받아서 지금 S300 개량형 S400이 아닙니다. 네네. S300 후기형의 기술을 받아서 지금 자체 생산하려고 좀 쌓아보고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그러니까 탄도탄이나 수랑 미사일이나 대구형 방사포에 의해서 이 소위 반항공 미사일은 좀 속도가 느려요, 개발이. 근데 결국에는 이게 또 완성할 거라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의 방공망은 기존의 방공망은 좀 노후화되지 않았을까. 좀 우리가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까운 장래에 이게 다 개편이 되면 신형 미사일 S300 이상의 미사일로 되면은 이건 좀 힘들겠다. 우리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거리서 너무 가깝죠. 그런 네. 거리상으로. 그러니까 스텔스가 어느 일정 거리에서 또 포착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도기, 북한의 방공망은 과도기인데 옛날 게 다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좀
빈 껍데기. 근데 반면에 이제 헬기들이 우리 육군이나 헬기들이 들어간다 이거 저고도로. 근데 그거는 이제 대공포에 격추가 돼요. 왜냐면 대공포는 많이 있는데 대공포는 이런 미사일 체계와 달리 노화가 아니라 기름만 잘 칠하면 발사할 수 있어요. 탄약 노화만 안 되면은. 그래서 적어도 방공무기 중심으로는 여전히 유지를 하는데 SH-1 계열이나 SL-16 견착식 미사일 요거 가지고는 적어도로 이제 헬기들이 나오면 격추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고도 고고도 방공망은 이제 교체 시기가 와서 옛날 미사일들은 이제 좀 버려야 되는. 우리가 이제 호크하고 나이키 버리듯이 북한도 SA2, 3 이건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반항공 미사일이라고 해서 S300 계열의 개량형을 지금 계속 테스트 개발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양산 배치되면은 기존의 이제 일반 전투기, 그러니까 4세대 전투기들은 들어가기 어렵죠. 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변화가 이제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계속 경쟁하듯이 뭐 이렇게 시속 게임 하듯이 계속 또 거기에 맞는 무기를 뭐 미사일들 대레이더 미사일이라든지 계속 신형을 또 도입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끊임없는 군비 경쟁이에요. 남북한도 역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선두 주자가 이제 현무5로 등장한 거고. 그리고 북한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또 먼 훗날 대한민국 핵무기가 갖게 되면 저기다 장착할 텐데 이제 그 걱정을 이제 하겠지. 잠재적인.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잠재적인 걸 걱정하겠죠. 예. 그래서 훗날 미국이 또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또 아예 전적으로 핵무기까지 마치 영국과 프랑스 같이 맡긴다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훗날을 이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정세가 나토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미국이.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는 또 러시아를 겨누고 있는 거지 미국을 겨누고 있는 거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 동북아시아에서도 결국 훗날 대한민국과 일본을 그런 역할 두 개국 나토의 두 개국이 있듯이 여기도 두 개국 허용할 수가 있죠. 지금 SSN 얘기가 일본도 이제 하겠다고 나와요. 동시에 구체적으로 뭐 7,000톤대짜리 얘기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수직 발사관 다 신겠다 하고 이게 이제 허용이 된 거죠. 여기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그 훗날 핵탄두, 전술 핵탄두라도 뭐 도입이 되거나 하면은 뭐 쉽지 않은 얘기죠, 제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는 길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두려워한다면은 이제 저기도 움직이는구나, 시작을 하는구나. 언젠가 훗날 저걸 갖출 수 있다. 뭐 그런 걸 걱정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위력의 벙커버스터 현무5를 갖게 됐고 이제 자대 배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현무5 같은 위력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날이 오면 안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현무5 하나만 놓고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국방부의 존재가 이제 결심 이런 게 돼서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미군은 자기들의 그 스텔스 전투기 폭격기를 뭐 이제 2017년도에 그런 얘기 있었지만은 북한 지역에 자기들 결심하면 들어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공군에 F-35A가 있다고 해서 단독으로 들어보낼 수 있을까요?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그런 어떤 판단, 정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한미연합이라고 또 이렇게 얽혀 있고 묶여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우리가 고성능 무기를 갖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해진다 이거죠. 여러 가지 수가 보인다 이거죠.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현무5가 작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됐고 앞으로 뭐 대량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 슈퍼소닉 TV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